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설명에 이어서 피로 파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파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바로 피로 파괴뿐만 아니라 파괴의 원인이 되는 힘.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파괴되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되어야 되겠죠. 그 힘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몇 가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중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중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일상생활에서도 제법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체나 짐의 무게를 이야기할 때 하중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죠. 뭐 일반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책이라든지 설명서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하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중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외력이라고 제가 표현해 놓고 힘이라고 괄호를 쳐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했는데, 외력이란 물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체의 힘이 당연히 외부에서 작용되지 뭐 내부에서 작용될 이유가 없는데 왜 외력이라고 일부러 표현해야 될까? 사실 힘은 내부에서 작용될 수도 있어요. 이 뭐 내외부라는 표현이 다소 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힘이라는 게 외부에서 작용되지 않아도 힘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물체가 잘 찌그러지는 물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물체는 지금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상태라면 전혀 찌그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이 밑에 부분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는 무게가 내부적으로 작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일수록 위에 물체의 스스로의 무게, 그러니까 자기 무게가 힘으로 마치 힘으로 작용되어서 위에 다른 물체가 눌러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거를 스스로 자기의 무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힘을 마치 받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얘를 자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력은 이런 자중을 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체 내부의 무게에 의해서 내부에서 작용되는 힘 말고 순전히 외부에서 작용되는 힘. 어떤 물체가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되면 이거를 외력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에 작용되는 외력도 하중이고 물체 내부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중은 이거나 의미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하중이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중은 이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 외력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자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왜 하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을까? 변동 하중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였어요. 변동 하중이란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방향이 변화하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되는데 그 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크기가 변할 수 있고 방향도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요 힘의 크기가 이게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약하게 눌러졌다가 강하게 눌러졌다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눌러주는 그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눌러주는데 힘의 방향이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고 방향이 또 바뀌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도 변동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 하중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외력이 작용되는데 그 외력이 크기나 방향이 변화하는 그러한 상태를 변동 하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동 하중과 또 대응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정적 하중이라는 것인데 정적 하중은 물체에 외력이 작용되는데 그 외력의 크기와 방향, 여기서 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있으면 힘이 한번 주어지면 이 힘이 계속 똑같이 방향과 크기가 변함이 없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야 정적 하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응력을 설명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리프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 힘이 작용된다라고 할 때는 힘이 이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상태를 가정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단순한 상태 말고 변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책꽂이에 이걸 뭐라 그러죠? 선반? 책선반에 책이 꽂혀 있어요. 물론 이 책을 뺐다 꽂았다 하면 변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둔 상태라면 이 책의 무게에 의해서 선반이 힘을 받겠죠. 근데 선반이 받는 힘은 방향도 책이 받는 중력 방향이고 그리고 크기도 책의 무게이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그래 그러니까 책이 받는 무게, 책이 스스로가 받는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이 중력에 의해서 받는 자중이 이 선반에는 하중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죠. 그래 이 선반이 받는 하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래서 정적 하중입니다. 반면 이거 다이빙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려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다이빙에서 스프링보드 다이빙이라 그러는데 이 스프링보드에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면 발을 디디면 출렁했다가 사람이 뛰어오르면 다시 스프링보드는 힘을 안 받죠. 이 사람이 다이빙 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점프했다가 또 다시 밟았다가 이런 것을 반복한다면 힘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어찌되었건 계속 하중이 변동되죠. 이러한 경우를 변동하중이라는 것입니다. 변동하중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정적 하중의 상태의 선반과는 달리 이 스프링 보드는 힘을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뭐 방향이 변하지 않아도 크기만 변해도 이 스프링 보드는 변동 하중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피로 파괴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가 피로 파괴를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냐면 이 파괴에 관련돼서 작용되는 힘 또는 하중은 이 물체가 파괴에 견딜 수 있는 극한 강도보다 작다는 것이죠. 이 힘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물체가 극한 강도보다 컸으면 그 물체에 작용되는 힘이 극한 강도보다 컸으면 피로 파괴가 아니라 그냥 파괴가 먼저 일어났을 것이란 것이죠. 피로 파괴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 물체가 파괴에 저항하는 극한 강도보다는 주어진 힘이 무조건 작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에 컸다면 바로 파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피로 파괴가 아니라 바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전문용어로 정적 하중에서 정적 파괴가 일어났을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피로 파괴,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파괴되는 피로 파괴가 일어났다면 그때 작용되는 힘은 극한 강도보다는 작았을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피로 파괴가 나타났다면 그 피로 파괴에 작용되는 하중은 변동 하중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체에 작용되는 힘의 크기나 방향이 변화하는 하중이 있어야지 피로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벽에 이렇게 고정됐어요. 이거 벽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어떤 다른 물체를 올려놔서 이 물체에 어떤 힘을 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오랜 시간이 작용되면 이 물체가 피로 파괴하겠죠. 근데 이 힘은 변동 하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힘을 똑같이 계속 주어졌는데 이게 파괴가 됐다. 그러면 그것은 피로 파괴가 아니라 그것은 크리프에 의한 어떤 파괴일 것입니다. 그죠? 그 크리프에 관련된 관계는 뒷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피로 파괴한다는 말은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물체에 작용되는 힘 또는 하중이 물체의 극한 강도보다 낮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 또는 특징은 그 작용되는 힘이 변동 하중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앞 페이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피로 파괴와 크리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프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물체가 적은 응력, 그러니까 물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보다 또는 응력보다 적은 응력 상태에서도 계속 힘을 주면 또는 응력을 주면 변형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교회의 아주 큰 창문은 많은 시간을 지나면 처음에는 변형이 안 되는데 아주 오랜 몇백 년이 지나서 보니까 변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변형을 일으킬 만한 응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로 파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해요. 어떤 것이 비슷하냐? 크리프도 그렇고 피로 파괴도 그렇고 처음에 작용되었을 때 그 즉시 변형이나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크리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변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변형이 되었더라. 피로 파괴도 처음에 딱 힘을 주면 파괴가 안 돼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서 보면 파괴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크리프도 변형은 안 되지만 힘을 또는 응력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크리프가 잘 되고, 피로 파괴도 처음에는 파괴가 안 됐지만 그 힘이 크면 클수록 피로 파괴도 잘 일어난다는, 클수록 그 성향이 더 커진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일단 크리프는 변형과 관련된 것이고 피로 파괴는 파괴와 관련됐다. 그런 아주 명확한 차이 이외에 어떠한 차이가 있냐? 크리프는 시간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잘 안 이루어지고 길면 길수록 잘 이루어지는 시간에 관련된 어떤 현상이라면, 피로 파괴는 시간하고는 관계없이 횟수, 그러니까 변동이 얼마나 자주 또는 빠르게 일어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의 변동, 하중의 변동이 10,000번 일어났다면 그게 뭐 10,000번을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10,000번 일어나서 파괴됐다면
열을 1년 동안 100번 일어난다고 파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횟수가 그 빈도가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번 변한다. 그러니까 하중이 변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변동 횟수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것과 관련 없이 변동 횟수만 많다면 시간이 빠르든 느리든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 파괴는 변동 횟수, 크리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된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로 파괴의 또 다른 특징은 현상 분석이 난해해요. 사실 크리프도 분석이 난해하긴 한데 크리프는 시간의 경과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단순한 변화에 따라서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피로 파괴는 정말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피로 파괴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동 하중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하중이 변동되냐에 따라서 그 피로 파괴의 성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 이 물체를 제가 힘을 줘서 피로 파괴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걸 눌러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당겨줄 수도 있겠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눌러주는 힘을 플러스로 하고 당기는 것을 마이너스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플러스 100만큼 누르면 꽤 많이 눌리진 것이고 플러스 50만큼 누르면 적게 눌러지는 것이죠. 마이너스 100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아주 많이 당기는 것, 뭐 마이너스 50은 덜 당기는 것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합시다. 이게 시간이고 이게 힘이다. 그러면 눌렀다가 좀 적게 눌렀다가 0에서는 전혀 안 눌러졌다가 마이너스 방향 당겼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겠죠. 이 부분 눌러진 부분, 이 부분 당겨진 부분. 자, 이걸 눌렀다가 당겼다가 눌렀다가 당겼다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누르기만 한다. 눌렀다가 세게 눌렀다가 점점 약하게 눌렀다가 당기지 않고 그냥 위로 다시 올라온 거. 또 눌렀다가 덜 눌렀다가 눌렀다가 덜 눌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변하겠죠. 눌러진 정도가 0에서 눌러진 정도가 100까지 그냥 계속 변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놈을 변동 하중을 줄 수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한 이런 상태를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피로 파괴 실험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은 처음에 0에서부터 50까지 눌렀다가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비슷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렀다가 한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또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약간 괴팍하게 누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을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 규칙 없이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바뀔 수 있겠죠. 지금은 누르고 당기는 방향이 반복되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눌러볼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눌러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하중이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 파괴란 어떠한 방식으로 하중이 변동되어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적 하중, 그러니까 힘이 주어져서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는 분석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일정하니까. 근데 변동을 한다면 그 변동은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변동이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로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동, 그러니까 피로 파괴를 의 원인이 되는 변동 하중의 그 변동 형태를 하나 딱 고정해서 그 고정된 방식, 그 선택된 방식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축과 인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그 크기, 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고 1000이고 마이너스 1000, 이러한 식으로 딱 일정하게 반복되는 형태를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피로 파괴가 일어났다면 그때 작용되었던 변동 하중이 이러한 식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하면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분석은 하는데 내가 분석할 대상이 이런 변동 하중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예 1처럼 어떤 교각이 있어요. 교각 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여기 둔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쿵 충격을 줘요. 그러면 뒷차도 충격을 주고 또 세 번째 뒷차도 충격을 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각 다리에 있는 볼트의 피로 파괴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이 볼트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처음에 받았던 충격, 압축 방향의 충격이 다시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다시 당겨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압축만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거라는 거죠. 좀 다르죠. 두 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 상태를 가정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만약에 요거를 썼다면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1초당 예를 들어서 10초당 한 대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가진 않죠. 차가 많을 때는 1초당 한 대 지나갈 수도 있고 차가 없을 때는 뭐 10분에 한 대씩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간격도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렇게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 변동 형태를 가정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풍기 프로펠러처럼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아주 일정하게 그 하중 형태가 딱 일정하게 작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가정을 쓰는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정확도가 좀 더 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태가 비슷하니까. 자, 앞 페이지에 선풍기 프로펠러를 설명하다가 그냥 넘어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서 설명할 내용이 앞 페이지의 프로펠러의 설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프로펠러든 뭐든 모터에 이렇게 축이 있고 이 축이 회전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회전하는데 선풍기 프로펠러도 마찬가지고 이 축은 하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축 끝에 달려있는 추 같은 거에 의해서 하중을 받을 겁니다. 모터가 돌지 않을 때를 먼저 가정을 하자면 축이 이렇게 있으면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휠 거예요. 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하냐면 요걸 한번 봐보세요. 요거 지금 이쪽에는 양쪽이 휘어 있는데 한쪽이 휜 거나 막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휘면 위에는 지금 더 늘어나 있죠. 밑에는 쭈그러들었죠.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를 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평한 나무 판때기라고 생각합시다. 위에서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를 이렇게 한쪽 방향을 휘어요. 위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 스티커는 찢어지겠죠. 반면 아래쪽에 붙여놓은 스티커는 찌그러들겠죠. 다시 말해서 윗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인장 응력을 받습니다. 아래쪽은 쭈그러들기 때문에 압축 응력을 받아요. 그쵸? 근데 축이란 게 만약에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축이 회전해가지고 회전하면 이렇게 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력 방향은 일정하잖아요. 항상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어요. 근데 축이 회전하면 그 축을 구성하는 물질의 자체는 회전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밑에 있던 축의 밑부분이 반바퀴 돌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이 반바퀴 돌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때 압축을 받던 것이 이번에는 이거하고 상관없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반바퀴 돌면 요놈이 이제는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 그러면 회전하기 전에는 압축을 받던 놈이 반바퀴 회전하면 이제 인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축이 있으면 이 축에 요 밑바닥에 센서를 하나 붙여놨어요. 제가. 그러면 처음에 이게 힘을 이렇게 이 방향을 받고 있으면 휘기 때문에 압축이 되겠죠. 여기. 처음에는 압축이 되고 있는데 회전을 시키면 얘가 돌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인장이 되었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또다시 압축이 되겠죠.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처음에 압축인 상태에서 뭐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압축인 상태에서 점점 올라가서 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바퀴 돌았을 때. 그리고 한 바퀴 돌면 다시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축이 한 바퀴 돌 때 압축에서 시작해서 인장으로 갔다가 다시 압축으로 됩니다. 그래서 축에 있는 모든 분자든 아니 입자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회전에 의해서. 사실 어떤 판때기가 있으면 이 판때기를 내가 당겨줬다가 압축해줬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정말 이렇게 이쁜 반복, 힘 또는 응력 상태를 인장에서 압축을 반복하는 이런 패턴을 얻어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러한 물체가 언제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지, 피로 파괴에 어떤 양상을 있는지 실험을 사람들이 막 해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게 보통 파괴가 10번 변동 하중이 작용된다고 해서 파괴되고 이러한 물체가 거의 없고, 뭐 보통 실험 결과를 보면 10만 번, 100만 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10만 번, 100만 번을 변동 하중을 주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로 파괴라는 것은 시간에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 작용 빈도를 아주 빠르게 하면 10만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 10만 번 작동을 하면 파괴되는 것, 그런 결과를 얻고자 하면 엘리베이터를 10만 번 왔다 갔다 하려 하면 쉬지 않고 동작을 해도 며칠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빨리 하자는 것이죠. 아주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을 시켜서 이러한 변동 하중 패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회전을 아주 빨리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터를 이용해서 아주 회전을 빨리 해서 피로 파괴에 관련된 성질을, 어떤 재료의 성질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형태 R.R. 무어라는 사람이 소개한 피로 파괴 실험 방식은 실제로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축의 무게 하중을 주어서 변동 하중 아주 미끈한 변동 하중 패턴을 통해 이 재료 이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재료의 피로 파괴와 관련된 성질을 분석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지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하중을 줬을 때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지도 알고 싶죠. 상식적으로 변동 하중을 주지만 그 변동 하중이 아주 작으면 피로 파괴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변동 하중을 주는데 그 변동할 때마다 하중이 아주 크면 피로 파괴가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하중을 줬을 때 피로 파괴가 언제 일어나는지 보통 알고 싶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는데 그때 하중이 얼마인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제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뭐 엘리베이터든 아니면 프로펠러 선풍기 프로펠러의 축이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겠죠. 그래 그 결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SN 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 SN 선도는 Y축이 이것은 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기준 응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동 하중이 어느 정도 강도로 작용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아니고 반복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몇 번 반복했냐 그러니까 변동 하중이 작용될 때 그 변동 하중의 횟수가 얼마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고 이게 S라고 해서 SN 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물체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물체에 해당되는 데이터예요. 어떤 재료의 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A라는 물체의 데이터면 이 데이터는 B라는 물체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어쨌든 이 그래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Y축이 기준 응력이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가 변동 하중 하에 있는 어떤 물체가 언제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 하중 하에 있다. 즉 변동 하중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700이라는 기준의 기준 응력을 가지는 변동 하중이 있다고 칩시다. 이 하중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톤의 자기 무게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있는 그런 1톤의 힘의 상태 등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뭐 선풍기 프로펠러라 그러면 좀 더 기준 응력이 작겠죠. 어쨌든 변동 하중이 있다면 그 변동 하중의 강도가 그 변동 하중의 그 응력의 크기가 이 정도 기준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물체가 언제 피로 파괴를 할까?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요 정도에서 파괴되더라. 이 정도란 말은 여기서 내리면 10의 2승이 100이고 10의 3승은 1000이잖아요. 1000과 100 사이 예를 들어서 한 500 정도에 파괴되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어서 요 그래프에 요 점을 찍었다는 것이죠. 즉 700이라는 기준 응력에서 변동 하중이 가해진다면 요 재료는 500번을 500번 변동을 하면 파괴되었다. 그러면 7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0 정도를 줬다면 자 10과 100 사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반복해서 파괴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50인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더라. 10의 6승 그리고 100만 번인가요? 100만 번 하니까 파괴되었더라. 그리고 뭐 400 몇십에 실험해보니까 여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어보니까 그래프처럼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한번 얻으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 좀 지워볼까요? 지우는 거 말고 지우기보다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일단 얻으면 다음부터는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프로펠러의 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 500 정도의 힘을 내가 써야 된다. 그러면 언제 파괴될까? 알고 싶으면 여기서 그래프를 딱 꺼보니까 10의 4승 10,000번보다 조금 더 쓸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만 번 정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응력은 어느 정도 주어진 환경에서 써야 될까? 알고 싶으면 이렇게 딱 가보니까 한 400 몇십 정도 주면 10만 번 쓸 수 있더라. 그러면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400 이하로 하중이 가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식으로 두 가지 용도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피로 파괴와 관련되어서 뭐 계산이라든지 어떤 기계 설계 같은 것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 페이지에 설명했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페이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산을 뭐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참고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형 시계추라는 것은 이게 시계추 맞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가 이렇게 어떤 기둥에 달려 있어요. 이 추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얘는 힘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덜 받았다가 세게 받았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놈이 예를 들어서 기준 응력이 420 메가파스칼 상태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나는 얘가 언제 파괴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의 SN 선도 데이터를 제가 어디서 구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자, 그때 우리가 기준 응력이 420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20을 찾아보니까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을 딱 꺼보니까 10의 5승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실험 결과를 제가 이용한 거죠. 10의 5승이더라. 10의 5승은 1000만, 10만이거든요. 10만. 이것은 시간과 관련 없이 이 시계추는 10만 번 이 기준 응력에서 동작을 하면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만 번 하면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은 수명이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0만 번과 수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관계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요. 자, 추는 10초에 한 번 반복된다는 조건을 줬죠. 다시 말해서 10만 번이 어느 시간 동안 10만 번을 반복하냐? 10초를 10만 번에 곱하면 그 시간만큼 10만 번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추가 10만 번 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번이 10초니까 10만 번은 100만 초가 걸린다는 것이죠. 100만 초를
100만 초 이렇게 수명이 100만 초다 하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100만 초를 3600초가 1시간이고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래서 3600에다가 24를 곱해서 요 100만 초에 나눠 보니까 11.6일이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자, 11.6일이라는 것은 이 초대형 시계추가 11.6일 되면 피로 파괴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누가 시계추를 11.6일만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설계라는 것이죠. 11.6일 사용하면 파괴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11.6년이라면 모를까 11.6일 사용돼서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는 말은 이 시계추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추의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두 가지를 바꿀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작용 응력을 낮추거나 420이 아니라 420보다 더 아래인 뭐 20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계추 기둥이 요놈이 420이 아니라 뭐 200이나 100 메가파스칼만 받도록 응력만 받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재료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요런 데이터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래프 뭐 더 큰 그래프 그러니까 요 420을 끄면 훨씬 멀리서 뭐 10의 8승 이런 데서 마주칠 수 있는 전혀 다른 그래프를 가지는 다른 재료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피로 파괴 성질을 수명과 관련되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